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올해는 여전히 지금 코스피가 아직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결을 같이 한 회사들은 굉장히 강해요. 미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을 소각해서 주식에서 줄어드는데 우리는 주식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힘들다. 미국 주식은 구조적으로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요즘 나스닥은 지난 10월 말 이후에 좀 추세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는 매우 크게 상승 중이죠. 저도 항상 놀라울 정도예요. 매일 놀랍니다. 저도 해외 주식 운용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올해는 여전히 지금 코스피가 아직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강의에서 AI에 의한 침식 우려, 어떤 산업을 AI가 뺏어올지 모른다. 우리는 오히려 이쪽에 밸류가 떨어지는 쪽을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미국 주식에서도 소프트웨어나 기본적인 중개 비즈니스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 하는 일들을 그런 업종들은 다 좀 톤다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럼 저희의 주력은 그러면 결국 보시면요. 한국 주식과 결이 같아요. 미국 주식에서 저희가 주력을 했던 부분, 루멘텀, 마이크론, 샌디스크, 블룸에너지, 테라다임 이런 회사들 다 보시면 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관련 주자든가 반도체를 칩을 생산하거나 장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칩이 어디에 쓰일까요? AI 투자에 쓰일 때 AI 투자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나 전력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에요. 결국 같은 결입니다. 그럼 저는 미국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AI 투자 쪽이 꺾인다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같이 꺾이겠지만 지금은 이 둘 다 같이 가는 국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국장과 미장이 너무 좀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걸 사실 이 인지를 합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어떤 업종이냐가 문제를 보시면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업종과 같은 업종의 주식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더 많이 올라간 회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업종의 문제, 산업의 문제, AI에 의해서 수혜가 있느냐, 잘못하면 침식될 수 있느냐, 이것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소프트웨어 침식 우려 많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또 첨단 제조업에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 관련해서 중국이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반도체를 하려 해도 미국에서 첨단 장비 수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이 빨리 못 올라오고 조선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원래도 경쟁력이 좋은 부분에서 더 잘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에서 상당 부분이 수출 제조업이고 이 수출 제조업에 의한 금융주 강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또 보내고 있긴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조선회사, 고려연까지 이제 핵심 전략 광물 해가지고 고려연까지 다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제 정말 피지컬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로 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수혜일 것 같아요. 피지컬 AI는 제조업과 AI 경쟁력이 같이 결합돼야 되잖아요. 이 국면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데 진짜 피지컬 AI가 제대로 현실화가 돼서 미국의 이 숙련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1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일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그때도 같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 정말 제조업 르네상스를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공장은 미국이 다 벌써 져버렸잖아요. 다 갔잖아요. 핵심 기술도 배워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로봇까지 투입이 된다? 그 이후는 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AI에 의한 소프트웨어 우려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미국보다 지금 주가가 좋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특정 사이클에 몰빵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 사이클에 몰빵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소비가 좋을 때 우리 일부 소비자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상 크진 않아요. 미국 소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I를 투자하고 이후에 활용하는 국면, 또 AI 모델 다 미국 거죠. 엔트로픽도, 제미나이도, 챗GPT도 그 밑에 있는 많은 모델 다 미국 겁니다. 우리나라 AI 모델, 소버린 모델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될까요? 미국에 대비해서 볼 때
때, 그러니까 결국 진짜 그 AI 모델이 정말 돈을 벌 때, 진짜 우주 산업이 정말로 돈을 벌 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우주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 이런 사업들, 뭐 정말로 이런 사업들 개화할 때 정말 미국이 큰 수혜를 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칩을 투자하는 이 투자 사이클에는 이 대기업의 시가총액에 몰빵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사이클의 다음에 기회에는 또 미국이 올 수도 있겠죠. 처음에 우리나라 지수와 미국 지수를 비교하면 너무 좀 갈라진 것 같다. 올해 들어 특히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이미 좀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나스닥 지수가 뭐 연초 대비 약하지만 사실 AI 투자 업종,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결을 같이 한 회사들은 굉장히 강해요. 뭐 광네트워크의 루멘텀이라든가 뭐 코이어런트, 뭐 전력 투자의 뭐 블룸에너지나 버티브, 똑같은 메모리의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 우리나라 수준 또는 그 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아주 퓨어한 샌디스크는 국내 반도체보다도 훨씬 크게 오르기도 했어요. 짧은 기간에 100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결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카카오를 본다면 카카오가 뭐 코스피처럼 잘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소프트웨어 업종이 또 좋은 건 아니니까 뭐 미국과 어떻게 보면 결이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당장 AI에 대한 침식 우려는 AI 도입이 더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더 크기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중개 업종이 많아요. 뭐를 만들어내는, 피지컬하게 뭐를 만들어내는 업종이 아니라 중개하는 업종. 예를 들어 금융업이라든가 카드, 우리나라 카드? 결제사, 카드사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카드사 해봐야 뭐 실제 영향도 별로 없지만 카드사 해봐야 뭐 시가총액은 거의 없죠. 뭐 삼성카드 하나 있는데. 그래서 주가 영향 없는데 미국의 다우지수에 카드 관련이 2개나 들어있어요. 30개 중에.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미국에는 지수가 좀 눌리는 거죠. 계속. 뭐 금융, 카드, 결제, 부동산, 사모펀드, 뭐 소프트웨어 잠식 업종이 막 많습니다. 막 최근에는 뭐 신용평가사까지도 막 마지막에 떨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도입과 발전도 빠르고 이런 시총 비중이 큰 회사들이 많은 있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저희가 이제 뭐 블룸에너지라든가 뭐 샌디스크라든가 루멘텀이나 뭐 버티브들 주가를 보여드리면 뭐 이 회사들은 코스피와 추세가 똑같고 뭐 훨씬 더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미국 빅테크의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영업이익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꼭 보셔라. 그것도 영업 현금 흐름뿐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 투자 지출 이후에 남는 돈이 얼마냐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현금 창출기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일단 많이 나죠. 영업이익률이 높죠. ROE가 엄청 높죠. 영업 현금 흐름이 매우 큽니다. 이익의 규모도 크고 이익률도 커요.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유지돼요. 사실 옛날에 투자 지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한 거 한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 빅테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였어요. 사실 캐펙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한 곳에 더 많겠죠. 실제로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의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AI 데이터 센터 이후로 투자 지출, 투자 현금 흐름 유출을 우려할 정도로 커진 거죠. 옛날에도 항상 투자 지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규모가 영업 현금 흐름 대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상당한 수준을 지출하기 시작하니까 우려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성격의 회사는 당연히 유형자산 캐펙스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형자산 캐펙스 적고 그러니까 주주환원한 돈을 많고 돈은 잘 벌고 이걸 주주환원 실제로 하고 주식을 살 뿐 아니라 그 자사주를 우리는 매입해서 갖고 있는데 미국은 심지어 그를 소각해서 주식수 줄입니다. 그럼 주식수 줄이면은 안 그래도 어닝이 늘어나는데 주식 수는 줄어들면서 EPS가 빵빵빵빵 늘어난다.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난다. 매년 몇 퍼센트 주식 없애면 이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게 맞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았죠. 그런데 그 현금 창출에 큰 역할을 하던 빅테크가 지금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이 영원히 계속 증가하는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지출이 큰 사이클로 들어간 거죠. 투자 지출이 큰 사이클로 들어갔고 당장 예전처럼 주주 환원을 줄이진 않겠지만 주주 환원을 빠르게 늘려갈 기대는 좀 꺾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안 꺾였어도 이익이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밸류에이션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존 PER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 환원의 이 선순환의 이 사이클 굉장히 뭐 주식을 계속 올리는 좋은 걸로 봤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오히려 투자를 받아서 좋아지는 회사들이 주주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이 생각도 합니다. 엔비디아 주주 환원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주주 환원 결국 곧 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이거는 너무 시대의 흐름으로만 보는 거라서 뭐 엔비디아의 그 특수성과 그분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꼭 엔비디아로 확정질 수 없고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 지출의 힘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돈을 쓸 여력도 있잖아요. 근데 주주에게 환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제가 급진적인 추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사들은 점점 우리 돈 제대로 버는 사이클에 들어갔어. 뭐 예를 들어 좀 더 주주환원에 열려있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 장비에서 이런 회사들은 좀 주주환원 꽤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크게 늘어난 사이클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회사는 알잖아요. 이게 장기 사이클이잖아요. 돈 벌기 시작했다. 많이 벌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벌 거야. 주주환원 더 늘리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주환원도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쪽이 아니라 이들의 투자를 받아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고 돈을 벌고 있는 이 회사들이 미국의 두 번째 이제 주주환원 사이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담당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주주환원을 늘릴 수 있죠. 고가에서 인심이 나고, 그러니까 밸류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주저는 안 했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명제도 맞지만 돈을 벌 때 해야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이랑 비교해서 보죠. 아까같이 말씀드린 건 반대예요. 뭐 ROE가 낮고 돈을 벌어도 주주환원이 안 돼. 뭐 자사주를 사. 그렇지만 소각은 안 해. 그래서 주식수는 계속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바이오 등 우리나라 산업이 유증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요. 뭐 뭘 하려면 유상증자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배터리나 바이오 뭐 유상증자 엄청 많이 했죠. 유상증자 하면은 오히려 주식이 늘어요. 네. 미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을 소각해서 주식에서 줄어드는데 우리는 주식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힘들다. 미국 주식은 구조적으로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밸류업과 반도체 AI 투자 사이클의 수혜로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까지. ROE는 높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식을 사면 소각할 기대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주식 사서 어디다 이용하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식 사면 소각할 기대가 있어요. 일부 증권주, 은행주들 뭐 주식 소각을 크게 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주주 환원은 안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배당 성향도 다 높여가고 있어요. 정부 시책과 뭐 기업들의 인지에 따라서 주주 환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 미국의 투자지수 증가를 우리가 최대의 수혜를 보면서 대만과 함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주주 환원과 이익 증가의 선순환, 그래서 EPS가 크게 늘어나는 사이클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국내 반도체가 예전에 돈을 많이 벌면 다음 사이클을 걱정해야 되고 또 사실 뭐 공장 짓고 투자하려면은 뭐 환원을 많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초과 수익을 벌어들이는 데서 배당이든 주주환원이든 뭐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로 또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또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뭐 증권주도 계속 숫자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상승하는데 지수 비중이 크고요. 지수가 상승하겠죠. 미국은 뭐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도 나스닥 지수 떨어지는 거 이럴 때도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근데 코스닥까지 부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권회사가 돈을 더 못 벌까요? 지금보다? 작년보다 돈을 못 벌까요?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더 벌고 있겠죠. 그럼 증권주가 반도체는 현재로서 이익이 굉장히 확실한 섹터인 것 같아요. 이 한국 금융지주가 전 특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금융지주의 간단한 이익 흐름과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리는데 한국 금융지주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PER을 보세요. 다음 12개월 후에 추정 PER인데요. 이 PER에 제대로 반영도 안 돼 있어요. 올해 이익이 작년 대비 거의 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컨센서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데도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아요. 이게 7.5배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생각하면 뭐 5, 6배일 수도 있어요. 밸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컨센서스로 봐도 그냥 고점 수준입니다. 예전 고점 수준이지 크게 리레이팅 돼서 10배, 20배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쌉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은 오히려 그럼 주가는 왜 올랐냐? 이익 증가예요. 밸류 리레이팅이 아니라 이익이 크게 늘어나서 주가가 오른 거죠. 대부분 대폭의 주가 상승은 밸류 리레이팅이 아니라 이익 상승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서 그럼 지금 반도체 투자는 이제 갖고 계신 분, 안 갖고 계신 분 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이익 실현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좀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으시거나 뭐 국내 주식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반도체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주가를 보면 뭐 못할 지경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근데 이익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지. 반도체도 뭐 밸류를 막 리레이팅한 건 아니니까 비싸진 건 아니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껏 갖고 살 수 있는데 왜 한 번 더 고민하게 될까요? 이 반도체의 과거 사이클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이죠.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게 어렵다. 왜냐? 오르고 이익이 좋아져서 근데 저퍼가 됐을 때 오히려 밸류가 낮아졌을 때 이익이 너무 많이 나 저퍼가 됐을 때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을 옛날부터 배웠다.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았었다. 지금 돈 잘 버는 거 누구나 잘 알지만 그런데 지금 잘 벌어서 전처럼 이런 원리가 작동해서 돈을 잘 벌 때 저 PER로 갔다가 주가가 알게 모르게 꺾여버렸다. 뭐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내가 고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좀 다른 거는 지금은 돈을 잘 버는 거 맞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전처럼 PER이 계속 떨어지고 있진 않아요. 옛날에는 마지막에 PER이 막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뭔가
미래에 안 좋은 걸 예견하는 거죠. 회사가 좋으면 밸류를 높이겠죠. 근데 이익이 잘 남에도 불구하고 저퍼로 가고 있었다는 건 과거에도 사람들이 누군가는 알았던 거예요. 이 사이클의 끝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다행히 막 저 PER로 가고 있지 않아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면서 비싸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밸류가 유지되면서 이익이 들면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이익이 정말 이렇게까지 지속 가능할 거냐는 시장이 반신반의하지만 어느 정도의 밸류는 동의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밸류 높이겠죠.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렇게 높은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유지될 거야? 이런 의심은 여전히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좋게 보다가도 조금만 반도체 주가가 빠지고 한 달만 쉬어도 이거 앞서서 좀 먼저 팔아야 된다. 이익이 꺾이기 전에 먼저 팔아야 된다. 우리가 20년 동안 머릿속에 반복 학습한 게 항상 생각이 다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럼 과거에 왜 그런 사이클을 겪었는가? 우리가 진짜 좋았던 바로 저번 사이클 2017년 사이클 한번 보시죠. 그때 보면 반도체가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그때도 먼저 꺾이고 이익 컨센서스는 나중에 꺾였습니다. 주가가 먼저 꺾였어요. 그때 사이클은 2016년대 중반, 상반기 중반쯤 시작해서 2018년 초까지 이어진 사이클이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었어요. 그때도 클라우드 컴퓨팅.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라면 그때는 이제 처음에 클라우드를 막 빅테크들이 크게 투자하면서 올라간 사이클이었는데 그때도 보시면 처음에 이익과 주가가 동일하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17년 말, 18년 봄 안에 꺾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이익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익 전망치는 꺾이지 않았어요. 18년 중후반이 돼서나 이익이 급격하게 꺾입니다. 결국 이때 주가가 떨어진 게 나중에 보니까 그랬구나 하지만 이때 알 수 있었을까? 사실 주가 피크일 때 그냥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요. 언젠가 주가가 꺾이고 나서 봤을 때 지나서 보면 이익이 나중에 꺾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구나 이렇게 얘기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럼 2018년 초에 이익이 꺾이기 전에 우리가 이 주식을 먼저 꺾을 근거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익 꺾이기 전에도 주식에 대해서 조심을 할 수 있겠죠.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그때 펀드를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특히 하이닉스와 장비주 중심으로 많이 투자했다가 2018년 초 중에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익 컨센 꺾이는 건 당연히 가장 늦습니다. 이거 보고 하면 안 돼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리서치 리포트를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관성이 있고 몇 년 동안 좋았는데 갑자기 나쁘게 쓰나요? 좋게 봅니다. 확인하고 리포트에 반영해야 돼요. 숫자가 내려와야 내립니다. 그리고 계약가가 꺾여야 돼요.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 막 꺾이는 게 아니라 계약가가 꺾여야 되는데 계약가는 나중에 꺾이잖아요. 계약가니까 나중에 꺾여요. 그래서 당연히 컨센을 보고 하면 늦어요. 리포트에 반영돼서 컨센이 다 꺾인 다음에 판다? 이미 주가는 몇십 % 내려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보면요. 18년 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미 낸드 현물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낸드는 고점 대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추가 증설을 발표했어요. 이거 지금도 요즘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추가 증설은 있어요. 이건 지금 비슷한 점도 있긴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근데 가장 큰 게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점. 그때는 고객사 재고 레벨이 상승했어요. 당시에는 스마트폰과 PC의 비중도 무시하지 못해 컸습니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스마트폰 PC의 비중이 컸는데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매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도 재고가 없습니다. 고객사에도 없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없어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없고 스마트폰에도 없고 PC에도 없어요. 다 함께 부족합니다. 이게 어딘가 쌓이기 시작한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숨기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앞서서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 매크로나 전체 산업 환경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당시에 무역 분쟁이 18년 중반에 이렇게 많이 심했다 했지만 17년 말부터 중국 무역 적자 조사 시작됐어요.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18년 1월에 세이프가드가 관세가 됐고요. 3월에 본격화됐는데 3월엔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때렸어요. 최소한 18년 3월 정도에는 이거 매크로적인 이슈 있겠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IT의 무역정책 영향이 최소한 이제 밸류에이션과 주가와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이런 시그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컨센이 꺾이고 나서 팔면 너무 늦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황 증거, 핵심 지표, 시그널, 정책과 산업의 변화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면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최고점에 딱 팔지 못하겠죠. 현실적으로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너무 많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이번 이 거대한 사이클이 언제쯤 그래도 좀 최소한 이 상승폭은 둔화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그걸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급심해지기 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생각도 저는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반도체 사이클도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최고점에 살 수 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크게 꺾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의 실전투자클럽은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전투자클럽에서는 저와 함께 초성장주를 발견하고 검증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기준을 만들어요. 매일 아침 데일리 쪽집게 음성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도 정리해드리고요. 매주 제일 중요한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는 기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초성장주의 후보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수업 포트폴리오 예시 실습 시간이 있어요. 저의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과 흐름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보충 수업에서는 한 주 동안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리해요. 또한 상시로 긴급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시장에 큰 움직임이 있을 때요. 항상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 클럽과 함께 해주시면 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초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